9번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물의 조명. 여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조명을 계획해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생각해야지 되는 게 뭐 수능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실 텐데 왜 수능을 고려를 하냐? 에너지 절감?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술품에 이 미술품을 걸어놓고 이게 조명이 이렇게 비치면 조명이 파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이 파장에 대해서 이 고가의 회화품이 변질이 되잖아요. 미술관 공부하시느라 미술관 못 가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십니까? 공부하시느라 못 가십니까? 고가의 미술품이 전시된 데 가면은 촬영 못 하는 거 아십니까? 왜 못 합니까? 그냥 사진 찍는 거는 허용해 주는데 뭐를 허용 안 해요? 그래서 플래시를 허용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손상될까 봐. 플래시 파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조명도 이렇게 이 손상에 의해서 제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도를 낮춰야 돼요. 이거를 밝게 해야지 잘 보이는데 밝게 하니까 손상이 돼요. 그거 어둡게 해야 돼요. 근데 어둡게 해도 잘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주변을 어둡게 하는 거죠. 주변을 어둡게 해서 조금만 빛으로도 잘 보이게끔 우리 눈의 이 감광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아주 감광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박물관에, 이게 바로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 이 조명이 종류가 여기 연색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니까 연색성이 좋아야 돼서 여기에 뭡니까? 할로겐 전구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할로겐 전구는 열방사예요. 열이 엄청나게 나기도 하고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뭐를 합니까? 자외선이 적외선이 안 나오게끔 적외선 방사막,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것은 뒤로 꺾이게끔 앞으로는 안 나가고 다이크로잉 미러 이런 거 설치한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되는 원인, 이게 뭡니까? 이거 할로겐 전구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인 그러면 큰 틀에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열, 그 다음에 뭐 습도 이런 것들도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원인들을 큰 틀의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적외선은 반사막, 다이크로잉 미러. 자외선도 차단해야 되죠. 자외선은 어떻게 차단합니까? 여러분들 자외선, 여름에 자외선 뭘로 차단해요? 내 눈. 네, 그죠? 선크림. 내 눈은 선크림 못 바르잖아요. 선글라스가 뭘 차단해요? UV 차단. 그죠? UV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다 쓰는 거죠, 다.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콕 찍었어요. 21년 대비로 해가지고. 자,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조명에 대한 조명의 조건, 거기에 강원, 이거 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손상의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설계시 고려사항, 다 손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 이렇게 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죠. 전시물 조명의 손상의 원인, 광학적,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시품이 손상이 되니까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 이런 그리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광원에서 나오는 파장이 우리 아까 가시광선의 영역 380에서 760 나노메타라고 했죠. 380, 760 이렇게 찍어놓으면 이 부분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근데 손상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렇게 손상이 되는데 좀 긴 파장은 손상이 잘 안 되고 짧은 파장에서 엄청 많이 손상이 된다. 이게 자외선입니다. 그죠? 이런 자외선은 필터로 차단을 해야 된다. 근데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도 영향이 안 미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작게 미칠 뿐이지. 이런 곳에서는 빛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수능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안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량을 제한하죠. 가시광선도 제한을 합니다. 낮은 저도로 56선은 상당히 낮은 저도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민감한 미술품에서는 하루 정도, 하루에 1년 동안 300일 정도, 이 정도만 내가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저도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제한도 좀 하고 자외선은 필터로 차단하고 이런 장치들을 해야지 된다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할로겐 램프를 썼을 때 할로겐 램프를 안 쓰면 되는데 쓰는 이유는 연색성이 좋으니까 씁니다. 그래서 쓰면은 적외선 방사막, 다이크로잉 미러, 그 다음에 2개를 했을 때 이 가시광선 영역이 380에서
760 나노메타 이 가시광선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게, 그 다음에 또 적외선, 이런 적외선 영역, 열방사, 적외선 영역은 더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가시광선은 그대로 살리고 여기 적외선 부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다음 10번. 전기용접기 자기 누설 변압기. 제가 최근에 강의하면서는 이 누설 변압기 쪽, 그 다음에 시험 변압기 쪽, 기타 변압기 얘기하면서 얘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된다, 잘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쭉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자기 누설 변압기 내가 조금 재미있게 봤다면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누설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누설 변압기. 누설 변압기라는 게 원래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측으로 다 끊고 가야 되잖아요. 변압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다 끊고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서 누설이 이렇게 자속 파이가 누설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누설이 되는 만큼 2차로 안 가겠죠. 2차로 안 가니까 2차의 전압이 안 뜨겠죠. 2차 요렇게 만든 변압기가 누설 변압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변압기, 일반 변압기는 자속의 누설을 무조건 작게 해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데, 누설 변압기는 일부러 누설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2차 측을 전류를 저감시키거나 또는 전류를 어떤 정전류로 유지하기 위한 변압기로 만드는 게 누설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류가 증가를 해도 2차 전류, 여기 부하를 예를 들어서 이게 용접기라고 해볼까요? 용접기를 이렇게 아크를 찍 했어요. 쇼트 시킨 거 아닙니까? 용접기가 쇼트를 시키니까 2차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흘러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전류를 좀 제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을 안 뜨게 하면 되는 겁니다. 2차 측에. 그럼 전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속을 이쪽으로 누설시키는 거예요. 얘도 어떤 용접용 변압기라고 하는데 얘는 능동형으로 만들었죠. 2차 코일을 여기다 감아놨어요. 쇼트를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류가 지금 일로 흐르는데, 이때 지직할 때 전류를 좀 작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누설 자솔 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동 철심을 만들어서 좀 빼고, 그럼 자속에 누설이 없죠? 집어넣고 누설이 많이 되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변압기. 이게 이제 누설 변압기의 원리인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고. 자, 그리고 11번. 자외선, 적외선에 이용한 강원. 그전에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 자, 이것도 조명 이론에 우리가 광속을 보면은 광속이 눈에 보이는 빛이고 380에서 760 나노메타죠. 제가 이게 21년 대비로 이렇게 찍은 것 중에 사실 뭐 안 나온 거긴, 나왔다고 하긴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자,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60 나노메타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자외선은 이거 10나노에 380 못 외우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380보다 더 짧은 파장, 이렇게 설명만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적외선은 760에서 5000나노메타 안 해오실 거잖아요. 760보다 더 긴 파장, 이렇게 해가지고 자외선과 적외선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 작고, 가시광선의 정이 적고, 빛을 눈으로 느끼게 하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적외선은 눈에서도 뜨겁게 느낄 것이고 피부에서도 뜨겁게 느끼는 파장이고, 자외선은 우리가 이게 자극을 주죠. 타죠, 살이. 그게 자외선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을 이용한 강원,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아놓고요. 자외선 및 적외선의 특징.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요. 화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적외선 파장이 좀 길어요. 열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는 강원에는 뭐가 있냐? 이거 제가 생각해서 적어본 겁니다. 이용하잖아요. 자외선 소독기. 여러분들 애기 키우실 때 소독기, 요즘 다 자외선 소독기 집에 있는 사람들 많죠. 살균기. 칫솔 보관하는데 자외선으로 하잖아요. 살충기, 어디 음식점들 가면 살충기 많죠. 왜? 벌레가 유인돼요. 거기에 유인돼서 자외선에서 쪼여서 죽는 게 아니라 일단 유인이 돼.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감전시키죠.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용하는 조명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면, 자외선 파장을 내는 조명이다라고 하면 형광등, 자외선 파장을 만들어서 이 파장을 길게 만들어서, 형광물질로 파장을 더 길게 만들어서 짧은 파장이 길어지면 가시광선이 되는 원리. 이거 이용한 게 형광등 아닙니까? 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LED 조명도 자외선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외선, 의료용 찜질기, 적외선 난방기.
이런 거 원적외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간에 감시 카메라.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밤에는 빨간 불빛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적외선 쏘는 거예요. 적외선을 쏴가지고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적외선 감지 카메라입니다. 그런 것들 실무에서 생각이 나면 실상에서 적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찍어서 맞추면 좋죠. 혹시 정확하게 못 쓰더라도 이 정도 쓸 수 있어야 되는 응용력이 우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기형 변압기와 보호 계정기형 변류기, 계측기형 변류기와 보호 계정기형 변류기의 과전류 특성 두 개를 설명하라라고 해도 과전류 특성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설명하기에. 자, 이 CT 변류기를 하는데 얘가 계측기형은 이 암페어계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계정기형은 뭐가 들어가요? OCR 계정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나 같이 썼는데 뭐 같이 쓸 수도 있죠. 초규모에서는. 근데 이 특성을 고려해서 대규모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전류계, 전력계. 이건 뭐가 중요해요? 이 CT가? 계측기형 CT는 뭐가 중요해요? 오차 특성이 중요해요. 어떤 범위에서? 전격 전류 범위에서. 여기 지금 회로가 100A가 흘러가는 녀석이다. 내가 100대 5짜리를 설치했다. 그러면 0A부터 100A 사이에서 확실하게 0A와 5A를 변류해서 보내주느냐, 이 오차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계정기용 CT는? 계정기용 CT는 여기 0A 흐르고 10A 흐르고 100A 흐를 때 이 2차 측에 있는 게 이 전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얘는 뭐가 났을 때? 고장이 생겼을 때, 단락전류가 흐를 때, 단락전류가 막 1000A 이렇게 흐를 때, 10kA 이렇게 흐를 때 내가 이거를 제대로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가 이 중요한 이 보호 계정기용 CT 아닙니까? 과전류 특성.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 보호 계정기용 CT는 그거에 응동해서 내가 100대 5짜리를 설치를 해놨는데 1차 측에 1000A가 흐르면 여기에 좀 가장했지만 500A라도 제대로 흘려줘야 된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계정기용 CT예요. 그래야지 OCR 계정기가 과전류가 흐르네? 빨리 차단하자. 차단기를 차단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용도가. 자, 근데 이 계측기용 CT는 이렇게 큰 과전류가 흐르면 얘가 이 1000A가 흐를 때 100대 5짜리를 했더니 100배여서 500A가 일로 흘러간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오히려 500A를 흘려주면 전류계하고 전력계가 어떻게 돼요? 소손됩니다. 이 전류가 너무 크게 흐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포화가 돼버리면 이게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포화되게 해서, 이게 CT의 이제 포화 특성이 나오는 거죠. 포화가 되게 해서 그냥 이 전류를 흘러가지, 오차가 많이 생겨요. 포화가 되면 오차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1차 전류가 2차 전류로 변환이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포화를 시켜서 이거를 보호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작성하면 되는 거고, 우리 CT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CT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21년 대비로 계측기용 변류기와 보호 계정기용 변류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10점짜리로 해가지고 과전류 특성만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네, 요 두 가지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과전류 특성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전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1차 측 회로의 과전류에서 이 CT가 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걸로 나타낸 정격이 뭐예요? 과전류? 정수. 그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는 1차 측에서 흐르는 전류가 2차 측으로 다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서 1차 측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2차 측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약간의 여자 전류만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매우 높은 과전류 상태에서는, 이게 1차의 과전류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철심이 포화, CT의 철심이 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전류가 2차 전류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1차 전류라고 하면 2차 전류를 이렇게 쭉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포화돼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류에 대한 비율로, 이게 1차고 이게 2차라고 하면 전류에 대한 비율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그림에서처럼 여자 전류와 여자 전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자 전압은 이 전류가 제대로 안 흘러간대.
전압이 안 뜨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CT 2차 측에 이 전압이 떠야지 뭐 전류가 흘러가지. 전압이 안 뜨는 이유는, 전압이 뜨는 이유는 dt분의 d파이만큼 철심 안에 자속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전압이 뜨는 건데, 이 포화가 돼서 변화를 안 하면 전압이 안 떠요. 그럼 그만큼 2차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이게 포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고 쓰시면 돼요. 자, 과전류에 대한 변류계의 특성. 과전류에서 계측기용, 전류계, 전력계 이런 용도의 CT는, 얘는 일반적으로 정상부하에서 사용하는 녀석이고 5차 특성, 정상부하 내에서 5차 특성이 중요한 거다. 사고 시의 대전류 영역에서는 얘는 오히려 포화가 돼가지고 이 암페어계 전력계를 보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얘는 포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용 CT는 얘는 일반적으로 포화가 안 돼야지 된다. 그래야지 2차 측으로 전류를 크게 흘려줘가지고 계전기가 동작을 할 테니까 상당한 대전류에서 포화되지 않는 특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미국 안시 규정 이런 데서는 여기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까지는 포화되지 말고, 그 이상에서는 뭐 포화 안 되게끔 하기가 힘드니까 철심이 너무 굵어져야 돼서, 그렇게 해서 비오차가 20배의 전류의 비오차가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게끔 만드는 CT가 있다. 이게 계전기용 CT인 거죠. 그러므로 CT는 포화 특성이 중요하고요. 포화가 안 되는 특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주면 10점짜리로 충분한 거고, 과전류 정수를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더 좋은 거죠. 내가 요 10 정도만 딱 써가지고 과전류 정수에 대해서 써주면, 요거 안 써도 문제 자체가 과전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1번 항목에 대해서만 써주면 10점짜리로는 충분한 겁니다. 자, 과전류 정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쓰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과전류 정수는 5가 있고 10이 있고 20이 있는데, 실무에서 계전기용이다 그러면 계전기용 포화가 되면 안 돼요. 과전류 정수를 뭐로 써야 돼요? 20. 20배에서 포화가 되면 안 되니까 계측기용은 포화가 돼도 돼요. 그 과전류 정수를 5짜리로 잡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주요 구성과 핫스팟. 태양광은 제가 우선 기본만 공부합시다라고 했어요. 여기 잘라놨는데 태양광 발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이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게, 근데 반복돼서 나오질 않고 맨날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발전을 아예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주요 구성 정도만 실무에 입각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외에 나머지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말자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부에 대한 범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어요. 자주 출제되지만 어떤 유형이 나올지 예상이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냥 기본만 공부하자라고 했고, 그럼 기본이 뭐냐? 태양광 발전의 기본이 뭐예요? 구성이죠, 구성. 여기 태양광 발전 패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패널을 배치하죠. 이렇게 여러 개 또 이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어레이를 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레이 배치가 되면 여기 중간 접속반이 있어야 되죠. 현장에 또 들어와서 여기 인버터가 있어야 되죠. 이 직류로 교류로 만들어서 개통 연계해야 되니까 이 인버터가 또 중요한 거죠. 인버터는 왜 중요해요? 인버터는 일단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개통 연계해야 되는데, 개통 연계하는 전압, 주파수 만들어주는 녀석이고, 보호도 해야죠. 이게 뭔가 품질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차단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는 역할이 또 인버터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하는 거를 최대 발전량으로 제어를 해야 되죠. 이 VI 특성 곡선을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얘 아닙니까? 그래서 MPP,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트래킹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기능이 여기 인버터에 있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고, 또 태양광 발전의 기본이 패널 아닙니까? 셀로 구성되어 있죠. 요만한 셀로. 요만한 셀이 직렬로 샥샥샥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패널을 만들었죠. 그 셀에도 이 전압과 전류 특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도가 낮으면은 이 전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방사조도 이런 게 낮아지면 전류가 낮아지고,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셀의 종류. 뭐가 있어요? 저기 셀의 종류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셀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이 결정의 종류, 실리콘. 단결정, 다결정, 그죠? 저 결정의 종류까지 해놓고 또 단다를 제가 또 얘기를 못했네. 단결정, 다결정에 대한 효율, 특성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셀이 쭉 직렬 연결해가지고 패널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의 패널은 태양빛이 여기 뭐 보통 1m, 2m 만드는데 태양빛이 1m, 1m에 1000W의 에너지를 주잖아요. 1000W의 에너지를 태양빛이 주는데 1m, 1m에 내가 이게 지금 200W만 생산을 한다. 그러면 효율이 몇입니까? 20%의 효율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효율 특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패널은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면적이 대부분 2m니까 2000W의 태양빛을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한 400W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300W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패널 한 장 보면 300W, 400W 요즘 좀 넘는 것도 있죠. 그런 효율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효율에 대한 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셀은 직렬 연결돼 있죠. 자, 직렬 연결돼 있고 이 어레이도 이 패널의 이 배치 이거 하나의 스트링 구조하는 거 얘도 다 직렬 연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음영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영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발전이 안 되니까 안 좋은 거 맞는데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음영이 생기면 부분적인 음영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직렬이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음영이 져가지고 음영이 져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쭉 발전을 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이 전류는 다른 거 다 발전하고 있으니 전류가 아이가 무조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발전을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셀은 뭐가 돼요? 저항이 돼요. 발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얘가 저항체가 됩니다. 근데 전류는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I 자성 R만큼 뭐가 생겨요? 열이 나죠. 그래서 이런 패널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패널에 이렇게 부분 음영이 생기면 다른 그림자에 의해서 여기 발전하고 있는 거에서 다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저항이 되고요. 전력량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차라리 얘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더 나아. 그림자가 있는 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음영이 지지 않는 배치를 해야 되죠. 배치할 때 여기 동지에서 가장 낮게 떠 있는 태양에서도 오전 10시부터 뭐 오후 4시 정도까지 기준을 세워가지고 절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 간격을 띄워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제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핫스팟은 이 패널 안에서 셀 하나에서 열이 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주요 구성원 얘기를 좀 했고 핫스팟으로 잠깐 가볼게요. 핫스팟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태양광 패널 안에 이렇게 열화상으로 찍어보면 부분적으로 열이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핫스팟 현상이에요. 뭐 이해되죠? 얘는 뭐 때문에 생길까요? 얘도 첫 번째 포인트는 부분적인 그늘입니다. 근데 여기 패널 조그만한 거 셀 안에 손바닥만한 셀 안에 부분적인 그늘은 왜 생기지? 첫 번째, 낙엽. 그죠? 낙엽 떨어져가지고 한 장 탁 앉으면 거기만 음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설물, 조류의 배설물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얘만 이 발전을 못하게 되고 얘만 그 저항체가 되고 얘는 뜨거워진다. 이게 핫스팟.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열화되죠. 그래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태양광 발전의 화재 원인이 이 핫스팟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전에 대한 지락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고 핫스팟이 지락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은 뭡니까? 첫 번째 해결책, 닦아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된다. 유지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인 거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기술적으로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바이패스 할 수 있게 뭐 2개를 이렇게 해놨다든지 뭐 3개를 해놨다든지 부분적인 음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열이 나니까 그때는 바이패스 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설치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구성은 여기 태양광 모듈이라는 게 있다. 모듈은 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을 배치하면 어레이가 있다. 이렇게 규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입각해서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